32입, 나이 30에 이르러서 비로소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서게 됐다는 뜻의 공자의 경험담을 담은 중국의 사자성어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에게 한 말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992년 수교한 이래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양국 간의 경제 협력도 꾸준히 확대돼서 서로 간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기도 했죠. 자, 그러나 30주년이 된 시점에 한중 관계는 거의 모든 면에서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을 비롯해서 어려워진 대내외적인 여건들이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지금까지의 30년과 또 앞으로의 과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지역전략팀의 양평섭 선임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이 외교 관계로 볼 때 우리에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의미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외교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과거 30년 동안 우리가 92년 수교 전에 우리는 이제 공산권 국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방 국가들과의 그 교류가 없던 그런 단계에서 지금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모든 문제를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동반자다 이렇게 변해왔고요. 또 특히나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실은 중국에 의해서 수출과 경제 성장이 주동되는 그런 큰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나라였다라는 거, 특히나 인구 14억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2위 대국인 그런 중국이 저희 이웃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또 많은 기회가 있었고 또 뭐 최근에 어떤 위협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저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대중국 수출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저희 통계로 이렇게 봐서 지난 30년간 한국의 수출 증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28%가 대중국 수출로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경제 성장과 수출에는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 최근에 그 가장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의 경우를 봐도 저희 반도체 대세계 수출의 48%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 첨단 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 사실 국내 시장 5천만이라는 작은 협소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함으로써 제2의 생산 기지를 만들고 시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그 전략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3월 말까지 우리 중국에 나는 우리 한국계 기업들이 한 2만 8천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게 전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의 33%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해외 투자 금액으로 봐도 전체 우리나라 대중국 투자액은 올해 3월 말에 한 867억 달러 되는데요. 그게 한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무역 관광 수지나 무역 수지라는 측면에서 봐도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한국을 방문 요커라고 하죠. 중국의 관광에. 네. 그 숫자가 6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커들이 한국에 와서 쓰는 그 관광 수입, 그것이 전체 우리나라 당연도 전체 관광 수입의 그 60%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경제 대국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이웃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기회로 도왔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다소 이제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중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그런 과정에 또 하나는 중국의 산업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서로 상생하는 협력자적 관계였다면 지금 이제 경쟁적 구조 이런 것들 변해가면서 부담도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광활한 시장의 역할을 해주었지만 또 의존성과 영향력도 그만큼 커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 예, 예. 자, 30년이면요, 박사님이 네, 강산이 3번 바뀌는 참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발전하고 변화해 왔나요? 저희가 이제 92년에 수교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큰 계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는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는 단계, 2001년에 WTO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단계 이렇게 보면 한중 간의 이제 첫 번째 이런 단계인데 그 단계 이렇게 보면 한중 간 협력들이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중국이 산업화가 되기 이전이거든요. 네. 산업화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해외 자본재, 중간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중국에 이제 그런 중간재나 자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또 중국은 한국에 이제 막 그 중간재를 이용해서 만든 최종재나 1차 상품을 수출하는 그런 구조의 협력 구조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중국이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그랬던 기회들이죠. 그래서 이게 수치로 잠깐 보면 그 당시에 92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한중 간의 무역 증가율이 20% 매년 20%씩 늘어났었고요. 투자는 매년 50%씩 늘어났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중국이 WTO 가입을 하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고 또 2016년에 사드 배치를 아주 그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 중간의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계는 사실은 이제 한국의 대중국 투자라든지 협력들이 상당히 고도화되는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이런 협력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구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시기에는 상당히 이제 이런 협력 구조가 고도화됐고 그랬지만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한번 중국에 나갔던 중소기업들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소위 야반도주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때 이제 노동집약적인 그 중소기업들 한번 구조조정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상당히 좀 대전환기다. 아까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면 대변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중 간의 산업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협력은 다만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나가 있는 자동차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배터리 이런 업종들에서 사실은 이제 중국 내에서 우리 기업들 구조조정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격변기를 맞은 세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예, 예.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 서로 간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만큼 그렇죠. 이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떤 것들을 주고받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경제 협력 부분. 예, 저희가 그 경제협력에서 보면 과거 30년간 중국은 우리를 이제 시장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중국과 협력을 잘 확대해왔고 가장 잘 활용한 국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 30년의 세월, 강사의 세 번의 30년의 그 변화의 세월에 중국도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사전에 잘 감지하고 거기 좀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그 과거의 30년의 그런 구조적 변화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분업 구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한국은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재나 부품들을 공급해 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중국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사실 산업 구조가 유사하게 됐죠. 그럼 결국은 서로에게 이제 그 경쟁자가 되면서 또 하나는 이게 산업 내 무역이라고 했을 때 서로 이제 중간재, 한국도 중국의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도 한국의 중간재를 공급하는 이런 중요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양국의 산업의 공급망이라는 요즘 얘기하는 공급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국가가 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30년 동안에 보면 이제 양국 간의 경제적 비대칭성이 좀 커졌어요. 사실은 30년 전에는 중국이 세계 5위 경제대국이었군요. 지금 G2로 부상을 했는 상태군요. 결국 그렇다면 G5와 G2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한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이제 산업 고도화가 되니까 초기에는 저희가 한국의 기술이나 시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의 산업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수요도 많이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시는 대로 반도체의 첨단 제품, 첨단 부품, 첨단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은 한국을 그런 측면에서 한국을 활용하려고 하죠. 그런 변화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중과 경제협력국가가
커지면서 갈등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그만큼 커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고 이런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또 하나는 중국이 30년간 많은 산업이 고도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우리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중국과 우리의 경제는 이 톱니바퀴가 마치 요철이 맞아 들어가듯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경쟁 관계로 돌입하면서 그 와중에 또 중국은 G2 국가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그 와중에 지금 이 세 번째 단계, 한중 관계에 풀어나가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이 생긴 건데요. 자, 오늘 박사님을 특별히 모신 것이 이 한중 간 경제 협력 성과를 분야별로 나눠서 연구를 하셨어요. 주목할 만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뭐 저희 연구원에서 최근에 30주년에 맞아서 무역과 투자 그리고 금융협력 세 가지 측면에서 지난 30년의 성과를 좀 평가를 해보고 과제가 무엇인지 하는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무역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처럼 상당히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수치적으로 보면 90년 수교 당시하고 지난해 무역 수액을 보면 47배로 늘어났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60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양적 성장이라는 것은 진짜 그 천지개벽에 가까운 아주 고도의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조적 변화에서 보면 사실 이제 초기에는 노동집약점, 섬유라든지 이런 신발 이런 제품의 구조에서 지금 반도체 장비, 무선 통신기기 그리고 뭐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런 첨단 산업으로 협력이 확대가 돼 있다, 고도화돼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 투자 측면에서 봐도 유사한 변화는 있습니다. 투자액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양국간에 이제 중국 기업도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한국 기업도 중국에 투자 않겠습니까? 이런 상호 투자액을 봤더니 사실 30년 전이면 470배로 늘어났거든요. 엄청난 그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분야도 과거에는 섬유나 신발 이런 업종에 주로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게 전 산업으로 아주 첨단 산업으로 협력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금융 분야에서 보면 초기에는 저희가 한국 기업 진출하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그 금융권의 진출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자본의 협력. 중국 자본이 한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의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이런 자본시장 협력 그리고 상호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통화 스와프 체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원화와 위안화가 우리 원화가 중국 외환시장에 직접 거래가 됩니다. 위안화도 한국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듯이 원화를 위한 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 또 하나는 한중 간의 무역 결제에 있어서 위안화하고 원화를 직접적으로 상환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금융과 통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 잘 아시는 2015년 말에 저희가 한중 FTA를 체결해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간에는 한국의 대외 전략과 중국의 뭐 대표적 1대1로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연결해서 제3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보자라는 그런 협력도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정부 간의 많은 협력 플랜과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성과가 아직은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 국민이 잘 느끼지도 못하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자, 요즘에요. 미국과 중국은 만나기만 하면 아니 뭐 안 만날 때도 서로를 그렇죠. 향해서 끊임없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소 간의 경쟁을 할 때는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할 때는 무기를 가지고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 중국은 뭐 투자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공급망 이걸 놓고 이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미중 갈등 같은 대내외 문제가 한중 관계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중 관계에 놓인 어려움 가운데 특히 이 미중 간 패권 경쟁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뭐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초기에 이제 무역 갈등처럼 관세 전쟁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기술 전쟁으로 갔고 이제는 뭐 전강의적인 그런 경쟁으로 어떤 전략 경쟁 형태로 가고 있죠. 사실은 이런 미중 갈등이나 이런 기술 같은 것
기업들의 이런 그 갈등은 이미 한중 간에 상당히 형성돼 있는 이런 분업 구조, 협력 구조의 상당히 큰 틀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견제하는 아이템들이 잘 아시는데 반도체가 있고요, 배터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원의 바이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대부분 이미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리고 협력 관계를 구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공급망의 중요한 공급망의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과정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산업들이 우리 대중국 수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들입니다. 한중 간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면 미국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죠. 기술과 시장이 무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시장이 무기화됐을 때 당하는 아픔이라는 게 상당히 큰 거고요. 네. 그리고 원천 기술을 해외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기술을 무기화하는 경우에 우리 또 아픔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실적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도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제 그 반도체와 배터리가 그런 산업들인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나왔던 반도체 생산 지원 및 과학법이라는 칩스 네. 액트라는 것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긴 반도체와 이제 그 배터리를 다루는데 거기에 대한 독소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네. 아는 바대로 바로 이제 그런 독소 조항들이 앞으로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주도의 IPF,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든지 뭐 치포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협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협력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된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한중 간에 이런 첨단 산업 협력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중국 관련 비즈니스하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앞으로 조심을 해야 되고 거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그 리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미국의 전기차 반도체 관련한 그 새로운 법 관련 조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곧 뉴욕으로 그렇죠. 갈 예정인데요. 그렇죠. 거기서 한미 정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풀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한중 경제 협력 이제 대전환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환기라고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뭐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기도 하고요. 네. 큰 흐름의 변화, 이게 구조적 변화라는 게 큰 흐름의 변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경제 환경, 협력의 환경에 큰 변화가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양국 간의 이루어진 양자 간의 관계, 특히 무역과 투자의 구조적 전환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후자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한중 간의 무역입니다. 우리가 과거 30년 동안 한중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무역 흑자라는 단어를 듣고 네. 살아왔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 30년간 한국의 무역 흑자 중에서 중국으로부터 얻은 흑자가 18.3%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5분의 1을 중국과의 교역에서 얻었던 흑자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 반도체를 빼면 사실은 실제로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런 기조가 또 올해도 계속돼서 전체적으로 대중 적자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단순한 경기적인 요인, 어떤 코로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게 구조적 전환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근본적 그 흑자의 전환에 필요한 것들인데 사실은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공급자 네. 역할을 잘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혜택을 많이 봤었고. 근데 지금은 중국의 구조가 변하고 수요 구조가 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측면이. 그러니까 공급자의 역할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큰 구조적 변화 하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투자한 기업들의 얘기죠. 투자한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의 기업들의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 업체의 경우 2015년에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 10% 점유를 했었는데 지금 2%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중국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그래프를 우리 시청자들께서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그래서 것 이제 같습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입 유발 효과가 상당히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금융위 때는 중소기업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진짜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의 삼성에 중국에 진출했던 휴대폰 사업 삼성이 베트남으로 다 이전을 했고요. 지금 현대자동차, 자동차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산업들, 중국의 진전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들의 대기업 또 대표적인 기업들이 중국 사업들을 조정 중에 있다는 네. 그런 큰 틀이 하나. 또 하나는 협력 환경의 변화라는 거죠. 협력 환경의 변화는 저희가 92년에 수교할 당시에는요. 중국도 남순 강화로 해서 개혁 개방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 해외 외국과 협력이 필요할 때인데 지금의 상황은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2대 강대국으로 가면서 강대국화 전략을 하는 큰 변화. 또 하나는 중국의 경제 성장 과거에는 두 자릿수 성장을 하던 나라가 이제는 이제 5% 성장 어려운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저성장의 구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제발전 전략도 뭐 쌍순환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내 공급력을 강화하는 전략, 이런 전략들의 변화.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의 전략 변화의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중 갈등이라든지 글로벌 세계적 보호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글로벌 환경의 리스크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 리스크,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구조적 리스크가 같이 있고요. 또 하나 그거에 대한 이제 아주 뭐 단발적인 어떤 돌발적인 리스크들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뭐 이런 많은 요인들이 있어서 지금 한중 간의 경제 없는 환경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큰 대변혁의 시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점들을 짚어봤으니까요. 네, 이제 네. 해결책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한중 관계가 어쨌든 기로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경제 협력 부문에 중점을 두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응 방안들을 우리가 좀 갖춰야 한다고 보시는지. 예, 기본적으로 즉 한중 간의 관계 변화 그리고 글로벌리 이제 경제 안보를 강조하는 그런 그리고 공급망 공급 사슬에 관한 많은 충격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중 간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경제 안보라든지 이런 우리 공급 능력의 다변화,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능력 한 다변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다음에 이 공급망의 안정. 이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랫폼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재점검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정부가 최근에 미국과는 이제 안보 동맹을 넘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그래서 경제 동맹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네. 또 이렇게 구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기술과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중국과의 공급망이라든지 경제 안보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상당히 과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희가 공급망이라든지 경제 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상당히 중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수입하는 중간재가 있습니다. 부품이나 소재. 이런 것들이 28.4%가 중국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중간재 수출 중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게 한 28%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이게 저희가 해서 국내 산업 생산,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중국의 중간재나 부품 없이 우리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저는 경제 안보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한중 간의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형들은 강화된다. 특히 우리가 보셨던 대로 그 요소수 사태 봤고요. 그다음 와이어링 하네스 사태를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시사해 준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저희가 이제 대중 수출이 줄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우리 수출 시장 다변화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수출 시장 다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는 우리 공급 능력이 있을 때 문제거든요. 네. 팔 제품이 없다면 다변화는 상당히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 구조를 좀 더 튼튼하게 해서 우리의 공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한중 관계뿐 아니라 대세계 수출에 있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바꿔가야 된다. 대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저희 수출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28.5%입니다. 이 하나의 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주도로 하고 성장을 주도해 한다는 것은 미래에 봐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네. 이런 것들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갖춘 경쟁력을 갖춘 그런 사업들을 다방면에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위기다, 대전환기고 많은 위기들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들이 있다. 이런 리스크들을 관리하는 게 한중간에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들을 위한 플랫폼을 좀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위기를 관리할 수 있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공급망 충격의 관리, 그다음에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의 대화, 그리고 민간 차원의 그 기업 차원의 대화,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 이게 우리가 더 이상 중국과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런 그 플랫폼 형성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관계를 유축하려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의 어떤 그 외교가 유연함, 그리고 선택과 집중, 뭐 이런 것이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언제부턴가 이제 경제와 안보라는 말이 따로 사용되지 않고 경제 안보 이렇게 한 단어처럼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특히 경제 협력 부분에서 결코 우리가 포기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이웃이거든요. 앞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 급변 속에 한중 경제 협력 관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중 협력 관계라는 이미 성숙 단계에 와 있고, 그러면서 구조조정의 대전환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글로벌 환경의 변화라든지 양자 관계의 구조적 전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과거의 30년처럼 아주 순조롭거나 아주 순탄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틀 안에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전 세계가 말씀하신 대로 경제 안보를 중시하는 이런 그 글로벌 치세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한중 간의 관계에는 이게 약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좀 이렇게 부정적 시각이나 한중 관계에 거리를 둬야 된다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시각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러한 시각들이 결코 우리의 경제 안보나 우리의 성장이나 발전에 그게 아주 유익한 생각은 아닌 것 같다. 특히나 한중 관계의 그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그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그러나 이제 공급망과 경제 안보 협력,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보면 이런 것들 외에도 한중 간에 새로운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뭐 공급망이라는 단어라든지 그 환경, 요즘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탈탄소 분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화를 전 세계 글로벌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수소등 신에너지 산업, 이런 것들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모두가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산업의 발전 방향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런 그 양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발전 방향에 그 부합되는 그런 협력들은 상당히 협력 가능성이 높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그런 공간, 그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보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미래 30년 한중 관계를 만들어가는 새롭게 정착시켜가는 그런 추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무턱대고 친한 척하는 것, 혹은 반대로 무턱대고 싫어하고 거리를 두는 것, 둘 다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지역전략팀의 양평섭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한중 수교 30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